커피 한 잔에 지정학이 있다는 말 믿어지세요? 1857년 프랑스 제국이 베트남 땅에 커피 씨앗을 심었습니다. 1960 물결표 70년대 미국의 폭격과 고엽제가 그 커피밭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날 즈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베트남은 전세계 커피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로부스타 커피의 약 40%가 베트남에서 옵니다. 인스턴트 커피로 따지면 절반이 넘어요. 그 뒤에는 제국의 야망냉전의 논리 그리고 한나라의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의 지정학 지도를 같이 펼쳐봅니다. 이야기는 18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는 당시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커피 묘목을 처음으로 베트남 땅에 들여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유럽 시장에 팔 수출 작물을 만드는 것. 베트남 중부 고원지금의 단락과 당락 지역은 해발 500에서 1500m 고지대입니다. 화산토에 연중 서늘한 기온, 커피 재배에 거의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프랑스 식민 당국은 이 지역에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라비카 위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고원지대보다 낮은 곳에서는 아라비카가 잘 안 자랐어요. 병충해의 약하고 기온 변화에 민감했거든요. 그 자리를 채운 게 로부스타였습니다. 이름에서 짐작이 가죠? 라틴어로 강하다는 뜻이에요. 병충해의 강하고 낮은 고도에서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베트남인들은 커피를 낯설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하우스가 생겼고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어요. 1940년대가 되면 베트남은 연간 수만 톤의 커피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글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고엽제를 살포했어요.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불리는 제초제입니다. 이 물질은 나무와 식물의 잎을 말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커피밭도 포함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갖고 온 플랜테이션이 고엽제와 폭격으로 황폐화됐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잃었고 마을이 파괴됐어요. 수백만 명이 이주를 강요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1975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다고 바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된 베트남 정부는 소련식 집단 농장 체제를 도입했어요. 농민 개개인이 땅을 갖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집단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동기부여가 없었거든요. 내 땅도 아닌데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980년대 초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전 세계의 0.1%에 불과했어요. 1%도 아니고 0.1%. 실질적으로 세계 커피 시장에서 베트남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왔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했어요. 남시장이 커졌고 경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체제에 지쳐갔어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사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름은 도이머이, 토이머이. 베트남어로 쇄신 또는 새로운 변화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부터 바꾼다. 핵심은 농업이었어요.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줬습니다. 국가가 정한 할당량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팔아서 수입을 가져가도 됩니다. 처음으로 내 땅 내 수확이 가능해진 거예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묵혀뒀던 땅을 갈기 시작했고 커피 묘목을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을 국가 전략으로 선언했어요. 세계은행과 국제기금이 들어와 고커피 산업에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커피 재배 면적이 매년 빠르게 늘었습니다. 수출량도 매년 기록을 갱신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아라비카 대신 로부스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왜였을까요? 경제적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 직후역 고해화가 절박했어요. 아라비카는 품질이 높지만 재배하기 까다롭고 수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로부스타는 달랐어요.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고 인스턴트 커피 원료로 전 세계에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외화를 벌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에는 단순한 농업 논리를 넘어선 지정학이 있었어요.
그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려면도 원두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봐야 합니다. 커피 원두는 크게 두 종류예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대부분의 스페셜티 카페에서 쓰는 건 아라비카예요. 향이 풍부하고 산미가 있고 맛이 복잡합니다. 고지대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품종이에요. 로부스타는 다릅니다. 맛이 더 진하고 쓴 편이에요. 향은 아라비카보다 단순합니다. 대신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배가 쉽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낮은 고도에서도 잘 자라요. 그런데 로부스타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커피 문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에스프레소 블렌드에는 로부스타가 들어가야 크레마가 풍부하게 나와요. 인스턴트 커피의 주원료도 로부스타입니다. 캡슐 커피캔, 커피 원두 블렌드, 전부 로부스타가 없으면 지금 같은 가격과 품질로 만들 수 없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베트남에게의 원두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전략 자원이었어요.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였던 거죠. 2000년대 초 세계 커피 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커피 가격이 폭락했어요. 국제 원두 가격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의 커피 농민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이 너무 많은 커피를 너무 빠르게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수십만 톤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연간 수출량이 2000년대에는 100만 톤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여년 만에 몇 배씩 늘어난 거예요. 2000년대 초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세계 2위 커피 수출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브라질 다음이에요. 콜롬비아, 도인도네시아도 아니고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성장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농민들은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재배 면적을 확장했어요. 산림이 훼손됐고 토양이 피폐해졌습니다. 가격 폭락의 여파는 베트남 소농들에게도 돌아왔어요. 빠르게 올라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속도가 만든 부작용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베트남의 커피는 이미 전 세계 공급망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은 베트남 커피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 자판기 커피 믹스 커피. 이 안에 들어간 로부스타 원두가 상당 부분 베트남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뜯는 커피 봉지 하나의 식민지와 전쟁과 개혁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베트남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호찌민시티에는 스페셜티 커피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를 고급화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십 년간 저가 원두 수출국으로 불렸던 베트남이 이제는 커피의 가치를 직접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제국이 심은 씨앗이 전쟁을 버티고 개혁을 통해 싹을 트우고 이제 세계 2위 커피 제국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커피 한 잔 드실 때 그 잔 안에 이 긴 여정이 담겨 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구독으로 다음 편 놓치지 마세요.